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의 함축적 의미,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시의 심상, 즉 공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집중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와 다른 갈래, 다른 문학 갈래의 구분이라고 하는 운율, 음악적 요소인 리듬, 즉 운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고요. 교재 보시면서 한번 연결해 보죠. 자, 운율은 한마디로 말의 가락입니다. 근데 알아둘 게 몇 가지 있어요. 의미는 말의 가락이다. 그래서 음악적 요소, 음악적 요소예요. 음악성을 가져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다음에 두 번째, 시는 말의 가락이요. 음악성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반복의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복의 원리. 우리가 율격, 운율성, 리듬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3, 4, 3, 4, 3, 4, 3, 4 이런 식으로 같은 시어의 글자 수가 반복된다든지 또는 음보, 율격일지라도 똑같은 이음보, 삼음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의 율격은 보통 음수율에서 시어의 글자 수죠. 시의 글자 수, 우리가 3, 4조니, 그죠? 다음에 7호조 있지 않습니까? 7호조. 7자, 5자, 3자, 4자, 이런 겁니다. 음수율에서 이제 그 방향이 음보율로 바뀌어갔어요. 한국 시가의 율격 이론이 음보율. 따라서 이 한국 시가의 대표적인 율격이 음보율이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보율은 쉽게 말하면 얘는 호흡의 단위, 호흡. 그러니까 낭송할 때, 그죠? 끊어읽기. 보통 끊어읽기 할 때는 어절 단위로 끊어읽죠. 끊어읽기의 단위를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삼음보, 사음보 등이 있어요. 3번 끊어읽는 단위. 보통 7호조라든가 7호조, 이런 삼음보, 사음보는 시조나 가사, 이런 건 사음보예요. 몇 번 끊어 읽는가, 시의 한 행이나 의미가 끝나는 데까지 몇 번 끊어 읽는가 하는 것이 음보율입니다. 7호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오리다, 이렇게 세몽치로 끊어 읽죠. 이때 음보율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등장성입니다. 등장성은 동일한 시간에 낭송되는 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음보율격에서 자,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 7호 이런 의미의 매듭이 여기까지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해서 음보율을 세는 뭡니까? 단위예요, 단위. 여기가. 그리고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자, 여기 행을 7, 5, 2행으로 배행했고, 이건 2행이다. 행을 대열하는 방법을 배행 방법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7호로 한행으로 배행했죠. 한행. 이 배행하는 방법도 2행으로 하는 것은 감정, 미련의 감정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서를 길게 끌고자 2행으로 배행한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럼 음보율이란 한행이나 의미가 여기서 매듭되니까 의미가 끝나는 데까지 몇 번 끊어 읽느냐. 자, 여기는 음절수가 몇 개다? 4글자입니다. 여기는 3글자죠, 그죠? 여기는 5글자예요. 이렇게 세몽치로 끊어 읽되 등장성은 동일한 시간대에 뭡니까? 낭송되는 시의 특징이므로 여기 사음보가 기준, 여기 4음절의 길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는 3음절이니까 한번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4음절의 길이가 되도록 낭송을 해주는 게 등장성에 맞추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역겨워.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건 무식한 얘기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면 오음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빠른 속도감 있는 낭송, 3음절의 길이로 맞춰줘야 되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딱딱 매듭이 되도록 3번 끈을 읽었다. 하나, 둘, 셋 해서 삼음보이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음보율격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폈는데요.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운율은 비슷한 가락의 반복이다. 말의 가락이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넷째 줄에 보면 운율의 핵심은 규칙적인 반복성. 좀 전에 반복의 원리 얘기 드렸죠. 그죠? 반복성에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슷한 소리, 비슷한 음절의 수가 음수율, 비슷한 음보, 3, 4음보 있다고. 우리 한국 시가의 대표적인 율격이 음보율이다 얘기 드렸죠. 자, 개념 볼까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 그러고 소리의 규칙적인 질서, 정서적 쾌감,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야 쏘서라, 해야 쏘서라. 그러면 이건 해야 쏘서라에 기준해서 해야를 좀 길게 여운을 두고 해야 쏘서라, 해야 쏘서라. 여기까지가 음보 계산의 매듭이니까 의미가 끝나니까 사음보 율격이죠. 말갛게 시신 얼굴 고운해야 쏘서라. 이렇게 사음보 율격이네요. 형성 요소는 음보, 음악성, 즉 운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동일 음은 자음, 모음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절도 가능하고 푸른잎, 풀잎에선 뭡니까? 풀이 치는 풀잎 소리. 피읍, 푸른할 때 피읍, 잎에 피읍, 풀잎할 때 피읍 있죠. 그러니까 피읍이란 뭡니까? 이와 같은 격음이 계속 반복되죠. 피읍이라는 격음은 어떻습니까? 강한 느낌도 주지만 신선한 느낌도 주죠. 음절수의 반복이 음수율이고 3번의 음보의 반복이 음보율입니다. 여러분 통사구조는 문법구조의 반복이에요. 즉 문장 성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통사구조의 반복은 주로 A, BA 이런 경우 A가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B만 다르죠. 우리 보면은 여러분 청산별곡 사르리 랐다 청산에 사르리 랐다 사르리 랐다 1년 보면은 머리랑 다래랑 먹고 머리랑 다래랑 먹고 그죠? 청산에 사르리 랐다. 물론 청산에 사르리 랐다 라고 하는 문구도 식구도 반복이 되지만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음수율은 머리랑 다래랑 먹고 해서 3, 2조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3음보죠. 그죠? 근데 3, 2조의 3음보인데 여기 보면은 통사구조는 문장 성분의 배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사르리랐다 서술어 사르리랐다 서술어 여기 서술어 보니까 먹고 다음에 사르리랐다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르리랐다를 A 동일하잖아요. 서술을 AAA로 동일하게 넣으면 먹고라는 서술어만 따라서 이런 경우를 AABA 그러니까 이건 문장 성분의 배열에서 B만 다르고 A는 동일하다. 이런 형태를 AABA 이렇게 문장 성분의 배열 구조 등을 살피는 것을 통사 구조의 반복. 또 하나 더 볼까요? 예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한용운의 뭡니까? 나룻배 행인입니다. 언유법화 되어 있고 대꾸도 되어 있지만 나는 나룻배 주어 서술어 이 주어 서술어 문장 구조를 문장 성분을 당신은 행인 이렇게
주어 서술을 문장 성분의 배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했죠. 이게 바로 이런 게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언보율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한 요소니까 확인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5번 문항 한번 쭉 한번 들여다볼까요? 5번 같이 함께. 다음 식의 언보율 호흡의 단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김영랑의 돌담의 소세기는 햇발같이. 주제는 맑고 순수한 내면 세계입니다. 자, 일단 시가 나왔으니까 내용 측면에서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소망과 순수성을 노래한 작품이니까, 돌담의 소세기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한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르르고 싶다. 내 마음 속에 그렇게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그 봄날의 서정적인 그 어떤 맑고 순수한 내면, 새악시 볼에 떠오른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길같이 직유법이 대표적인 수사법입니다. 버드리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자, 내 마음의 순수한 세계를 향해서 소망하는 그 필자의 간절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행을 어떻게 해요? 334조 7호조에 내 마음 돌담에 소세기는 햇발같이 7호조의 시니까 삼음보이다, 그죠? 자, 그러면 삼음보의 시를 한번 골라보세요. 1번은 현대시조 이후의 개화입니다. 시조는 사음보예요. 꽃이 피네 한입 한입 환하늘이 열리고 있네. 여기까지가 뭡니까? 초장인데 이걸 4번 끊어 읽었죠?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곱이 조금의 음수적 파격이 있긴 하지만 사음보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건 산문율이니까 음보율 계산법이 안 서죠. 다음에 3번 박모굴의 나그네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이렇게 삼음보죠. 7호조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자, 답이 3번입니다. 자, 6번 한번 갈까요? 기억님의 공통적인 기능. 가본에 여러분 청산별곡에 1년 나와 있죠. 그 청산에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그려내고 있고, 이런 애틋한 소망과는 다르게 얄리얄리얄라 정얄라리얄라 이런 것을 리을과 이응음의 반복이죠. 리을과 이응음은 여러분 비음과 유음입니다. 부드럽고 명랑한 분위기예요. 그러면 일일과 이응이 그런 그 잠의 성질을 지니고 있을 때 부드럽고 명랑한 분위기인가? 지금 청산에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노래했다면 부드럽고 명랑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고려 소교는 궁중음악으로 불린 특질이 있기 때문에 후렴구와 내용 사이에 별 상관성이 없다는 것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번에 여러분들 그 정정의 향수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게 1년인데 각 5년마다 그것이 참았고 맨날 이칠리한 이과 같은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후렴구는 뭡니까? 안정감을 주고 연구비를 가능케도 하고 이런 구조적인 특징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반복이 되니까 시적 의미의 강조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용과 상관성을 지닐 때입니다. 그래서 가번의 기억은 시적 내용과 상관이 없는 후렴구이기 때문에 시적 의미의 강조하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 점이 차이점. 자, 그럼 후렴구 둘 다 갖다 놓고 1번 시적 과제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이은에만 해당합니다. 그죠? 그것이 참았고 맨날 이칠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간절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시키는 요소는 니은만 해당하고, 기억은 명랑한 분위기가 시적 과제의 소망의 어떤 감정을 강하게 드러낼리 만무합니다. 무관합니다. 2번 특정 어문을 살려 거듭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은 것은 기억입니다. 릴과 이응. 니은은 그렇지 않아요. 시상을 매듭 짓긴 합니다. 각 단계 의미의 긴밀히 대응하는 것은 니은이지 기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 2, 3번은 뭔가
한 편의 시에 한쪽에만 해당하고 다 한쪽엔 해당하지 않는 이런 특질이 있죠. 4번 반복의 효과를 바탕으로 후렴구니까 반복이 안 되겠습니까? 시 전체의 통일감에는 구조적으로 공통점이 후렴구가 지닌 일반적인 구조적 공통점입니다. 하여 4번이다. 자, 연결해 두시죠. 다음 네 번째로 시의 발상과 표현. 이런 발상과 표현법을 통해서 내용인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갑니다. 자, 시는 비교적 짧은 작품 글 속에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시적 진실이 주제입니다.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하겠죠. 셋째 줄에 시 언어가 일상적 언어와 다른 점은 바로 이러한 표현 기법, 함축성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한 이미지와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해서 형상화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시의 표현 방법의 둘째 줄, 시상을 떠올리는 창의적 과정을 발상이라 그래요. 발상. 역설적 발상, 무슨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떠올린 시상을 드러내는 게 표현이에요. 표현의 대표적인 게 수사법, 그 외에도 사이비디인술, 시적 허용 등등 감정입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표현 방법의 일반적인 얘기, 수사법적으로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은 원관념,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는 유사성의 전체로 성립된다. 지규는 가지처럼 든 이런 표현이 있죠. 예문에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새파란 아침 하늘, 문명 이전에 맑은 하늘, 순수한 하늘, 같다, 하나님의 광장 같다, 지규법이죠. 언유, A 콜 B의 관점,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이다, 이런 식으로 동일성의 비유를 가져가죠. 상징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줄 볼까요? 원관념이 생략됐다. 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상적 관념적이죠.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추적해 가기 때문에 상징의 원관념 추적은 모두 무엇이다? 바로 함축적 의미의 포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 얘기 드렸고요. 원형적 상징을 넣기도 합니다. 3번의 반어. 이 반어 아이러니 하는 것과 역설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겠네. 여러분 수사법 많이 배우시지만 반어와 역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아이러니, 그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 이 가장 큰 차이는 표현상입니다. 반어는 표현상 모순이 없어요. 앞뒤 말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은 표현상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를 딱 들어가면서 좀 더 이면적인 의미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 잘했다. 참 잘했구나. 이런 표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참 잘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알려진 이런 표현 하나 하고 아주 쉽게. 또 하나, 역설법의 대표 지문이죠. 님은 님은 같지만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한번 해석해 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잘했구나라는 문장은 문장으로서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군중 속의 고덕은, 군중은 원래 크라우드,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크라우드, 군중은 시끄러워요. 그죠?
군중의 속성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시끌벅적한데 여기 고독이란 말은 군중은 시끌벅적한 속성인데 이 고독이란 말은 여기 시끌벅적한 군중의 표현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모순이 없다. 자, 모순이 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속뜻. 그러면 이 반어의 개념이랄까요? 반어는 표현 의도가 있어요. 화자나 필자의 표현 의도를 뭡니까? 반대로 표현합니다. 표현된 바. 그러니까 말과 글로 제시할 때 표현 의도와 반대로 제시한 게 뭐다? 바로 반어법입니다. 참잘했구나. 표현 의도는 뭐예요? 이 비꼬거나 비아냥거릴 때 참 못한 상황을 보고 너 참 잘했구나 이러면 뭐예요? 표현된 바가 반대니까 이게 반어법이 될 수 있죠. 아까 우리 즐거운 편지에서 사수할 일일 것이나 그대 입장에 사수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뭡니까? 절실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해요. 이게 바로 반어법. 역설법의 군중 속의 고독은 현대인이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현대인의 고독 또는 단절감을 아주 잘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상 모순 속에 조금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절실한 그 무엇을 표현해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어요. 참된 의도, 진의. 이걸 다른 말로 진실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실한 그 무엇, 그 진실. 군중 속에 사람이 허구고 많지만은 그 속에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만 현대인의 고독과 단절감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다. 자, 같은 맥락에 님은 같습니다. 이 님을 조국으로 보면요, 조국. 조국의 뭐예요? 조국은 국권 상실이죠. 그죠?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나도 식민지 백성 아니겠습니까? 필자 한용운도. 그럼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고는 조국은 국권 상실인데 식민지 백성인 나 역시 어떻습니까? 나 역시 조국이 없어야 마땅하잖아요. 조국이 없어야 되는데 뭐예요? 조국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내지 아니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국권을 상실했으면 식민지 백성인 내게도 조국이 없는데 있다라고 이 반대 의미가 아니라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럼 이 속에 조금 더 한번 무슨 표현이냐? 조국이 국권 상실했는데 그 속에 있다라고 내 속엔 강렬히 남아있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참된 진실은 뭔가 진짜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결핍과 부재의 미학이라 그러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핍 부재의 미학은 대상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거나 없어지고 나서는 그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는단 말이야.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불행하게 됐을 때 비로소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그래서 오승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김자옥 씨 남편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야 하는 말은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있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잘해드리라. 나중에 떠나보낸 후에 그 사람의 진정한 내게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될 수 있다는 말의 얘기죠. 그러니까 절실한 거 뭐 여기서 조국은 국권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내게 없는 거죠.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미학적 과정에서 어떤 과정입니까? 정말 내게는 조국이 없어지고 나니까 바로 절대적인 존재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으니까 있었던 존재가 없으니까 그 부재 없으니까 그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조국이 절대적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조국의 탈환을 위한 조국 탈환 또는 조국 광복의 의지, 이 반드시 조국을 탈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이런 표현을 가능케 했습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내 마음속엔 님에 대한 탈환 의지로 아주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기 나온 절실한 의미를 얘기했습니다만,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객관적 현실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한 조국의 뭡니까? 바로 탈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그 님은 반드시 조국은 돌아올 것이다라는 조국 광복에 대한 강한 신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념. 그래서 이제 바로 제국주의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바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지금 현상적으로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언젠간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한용운 님이. 여러분, 한용운의 시에서 역설을 모르시게 되면은 상당한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반어는 겉으로 모순이 없어요. 역설은 겉으로 모순이 드러납니다. 군중과 고독은 서로 밸런스가 안 맞죠. 또 작은 거인,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순이 없어서 의도하는 바, 표현된 바가 반대가 반어법이고, 다음에 겉으로 모순이 있는 가운데 뭐예요? 진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순, 진리 이런 얘기합니다. 진실. 모순, 진리, 모순 속에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역설법.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제시하는 게 반어법이다. 이렇게 시적 표현을 통해서 좀 정확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 반어 역설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또 반드시 명료하게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7쪽에 반어와 역설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178쪽으로 가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겠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미 가시니까 어때요? 펑펑 울어야 정상적인 감정이잖아요. 울고 싶은 마음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로 이렇게 인고적 여인상, 애이불비,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자세로 극복해 가죠. 그죠? 이게 바로 반대 아닙니까? 울고 싶은 마음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고 싶은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인데 그 표현 의도를 눈물을 참겠다라는 반대로 제시해서 이런 슬픔을 추국해 가고자 하는 표현이죠. 역설 뭘까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얘기 드렸죠.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아니했다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재회의지. 님을 반드시 탈환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거야. 이런 간 신뢰가 바로 재회의 의지죠. 조국 광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자, 우리 도움닫기 예제 한번 보시죠.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잘 알려진 정지용의 유리창입니다. 그 밑에 가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 한번 볼까요? 7번에. 여러분 178쪽에 보시면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정중의 유리창 1이죠. 자, 이 작품은 죽은 아이죠. 죽은 아이에 대한 아버지가 현실 속에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유리창을 보면서 아이 영상이 유리창에 맺힌다고 봐요. 가까이 가보니까 밤 풍경이 보이죠. 이 아버지는 유리창에 밤 풍경을 닦아냅니다. 왜? 그 밤 풍경이 아이 영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닦아내면서 지금 내용이 물 먹은 미리 반짝 보석처럼 밖에 하나 참고할 것은 여러분 그 셋째 줄에 언날개 밑줄
다음에 물먹은 별 밑줄, 그리고 산새 밑줄. 이 세 개가 원관념이 죽은아이입니다. 그래서 언유법이겠죠.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이거 뭐라 그러냐면, 모순형용이라 그래요. 모순형용이란 말은 형용사가 모순돼. 이 모순형용도 뭐다? 역설법의 한 범주입니다. 역설법에 속합니다. 형용사가 모순됐다. 무슨 얘기인가? 외롭다라는 형용사, 황홀하다 하는 형용사, 뭐 외롭다, 쓸쓸하다, 그죠? 고독하다 이런 것과 서로 어울립니다. 격이 맞고 황홀하다, 찬란하다, 뭐 빛나다 이런 형용사, 동사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단 말이야. 외롭다, 황홀하다는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하냐? 이게 논리적 모순입니다. 여기서 자, 논리적 모순 발견했죠. 그럼 이 표현은 이게 바로 모순형용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가 모순됐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시는 그죠? 이걸 풀어갈 때 시가 어떤 표현 방식이 있을 때 이 표현 방식을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그 의미의 인지적 해석, 지시적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이 표현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 시는 압축입니다, 압축. 원래가 압축의 문학이니까 이걸 해결해 가는데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먼저 외롭다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황홀하다도 서술어예요. 그럼 시의 상황과 그리고 또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 태도, 그리고 정서를 잘 포함하면서 생략된 주어 이렇게 문장을 한번 왜요? 여러분들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시적 상황과 시적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보죠. 왜 외로울까? 아이를 잃은 뭐예요? 아버지는 외롭다. 뭐 당연하죠.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황홀하다. 지금의 그 행위를 봐서 유리창에 죽은 아이의 영상이 맺힌다면, 떠오른다면, 그지? 맺힌다면, 얼마나 황홀할까? 그렇죠. 이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이 영상이라도,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부정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서술어, 우리 국어에서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 성분이라는 걸 알죠. 원래는 이런 문장의 얘기들이, 예를 들어 산문 같으면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 시는 압축의 문학이니까 가장 의미 중요한 서술어들만, 즉 형용사만 따서 딱딱 압축한 거야, 압축. 압축하다 보니까 외롭다, 황홀하다는 딱 둘만 가지고 보면 논리적 모순이 표현되고, 그죠? 모순 형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압축했을까? 시적 상황, 시인의 태도와 정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외롭다. 외롭다. 유리창에 영상이 미친 얼마나 황홀할까. 그래서 유리 닦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감정은 결국 아버지의 이 내재된 의미는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이야. 아들을 향한 뜨거운 부정을 우리가 바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진리인생이죠. 그러니까 모순 형용 속에 절실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설적인 여기 나오는 모순 형용을 풀어나가야 돼요. 아무리 표현 방식이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이걸 실패에 얽힌 거죠. 그 실패 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수렴되고 해석되면 이제 어떤 시라도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대충 모순된 표현이 역설법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시적 의미의 진정성도 해결을 못하고
시의 감상력에도 가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매듭을 합시다. 자, 그럼 역설법 보셨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의 찬란한 슬픔. 여기가 바로 찬란하다 모란의 개화 360일. 슬픔은 바로 뭡니까? 그 찬란한 모란의 개화 일주일간을 위해서 360여일을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을 강조한 모순 형용입니다. 이제 봄날은 가고 황홀한 장. 황홀한데 어떻게 재앙이냐? 논리적 모순이죠. 괴로웠던 사람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다. 행복했다. 감정이 안 맞죠?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사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 인물인데 의미 차이가 있다면 사나이는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그렇다면 뒤로부터 괴로웠던 사나이 인간적 고뇌, 괴로움이니까 인간적 고뇌의 그리스도의 행복하니까 구세주로서의 행복, 종교적 헬입니다. 즉 인간적 고뇌로 종교적 기쁨을 얻게 되는 감정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그 사이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 윤동주 십자가라는 시죠. 사람들은 그리움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핀 밑줄. 이 시는 이수익의 우울한 샹송 밑에 있죠. 이때 애정의 핀을 꽂고 가다. 은유법입니다. 애정 이퀄 핀에서 사랑을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즉 사랑의 확신, 사랑을 핀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의 의미를 띠고 있죠. 이때 의를 동격의 의, 애정 이퀄 핀, 핀처럼 딱 고정시키는 사랑의 확신을 뜻하는 은유법입니다. 답이 되겠죠. 자, 이번 시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함축적 의미, 다음에 또 심상, 운율, 편성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그 외적으로도 작가, 시대, 다음에 독자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감상과 해석을 해내야겠죠. 여러분, 일본의 문학작품 해석의 관점은 제가 시 들어오기 직전에 같이 문학이란 그와 같은 용어 수렴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영론은 작품에 해당하는 현실 중심이죠. 표현론은 누구? 작가 중심으로 해서, 효용론은 독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존재론은 바로 그 절대주의,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모형, 시의 소통 구조의 모형을 참고하시고요. 자, 작품 한번 볼까요? 8, 9, 10번입니다. 먼저 가번엔 황동기 기항지, 그리고 나번엔 곽지구의 사평역에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했다. 뭔가 불안정하니까 떠돌아다녔죠. 떠나고 길게 부는 한지 차가운 땅의 바람, 바다 앞에 집들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에 종이 논이죠. 그 지폐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 주머니에 구겨놓고 반쯤 탄 담배를, 뭔가 소멸의 이미지죠. 그림자마저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이는 대로 다가간다, 내려간다. 정박중의 어두운 용골, 화류법이죠. 배를 이제 뼈다귀를 비유했으니까 모두 고개를 들고 의인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황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번민, 우울함, 쓸쓸한 분위기가 막 살아나죠. 원래 떠돌아다녀서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 유랑하듯이, 그죠? 맨 처음에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으니까 불안정해서 떠난다, 유랑한다, 쓸쓸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하늘에 수삼개의 눈송이는 자유를 향해 날아갑니다. 자유를 향한 동경의 의미예요. 그 앞에서 우리 보면은 이 눈송이의 의미가 여러 가지 눈의 의미가 있었죠. 즐거운 편지도 눈이 있었고, 다음에 우리 김광길의 설화에도 눈이 있었습니다. 그 함축적 의미가 다 달랐죠. 여기에서는 눈송이는 자유를 향한 동경의 이미지.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걸로 환원되면서 새는 생동감, 초월의 이미지. 지금의 쓸쓸한 애상적인 분위기로부터 초월하고 싶은 뭐 이런 정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황동규의 기항지죠. 나번 곽집의 사평역에서 볼까요? 신춘문예 등단작이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를 기다린 기다림 쓸쓸함.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다이고 흰보라 수수권 눈시린 일창마다 톱밤 난로는 뭔가 따뜻하죠. 지금 눈이 오고 춥잖아요.
짚혀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천 졸고, 금음은 이제 달이 다 없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보름을 지나서 하현달, 금음달은 이제 달이 거의 안 보여 조만하게, 초생달의 반대 아닙니까? 생겨나는 게 소멸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 소멸의 이미지가 지금 보니까 뭐라고, 여기 금음처럼 몇천 꾸벅꾸벅 조는 이런 소멸의 금음달 이미지로 연결했습니다. 문제 9번 보세요. 9번. 다음은 시적 상상에게 대한 해설이다. 가와 나의 시어 중 19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관점. 유사한 것에 다른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적 방식은 여기 나오는 금음처럼 몇천 졸다. 사람 몇이 피곤한 사람 몇이 그죠?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금음의 그 어두운 풍경에 지극법화시키죠. 지극가 바로 처럼이라는 요소가 얘기하죠. 지극가 비유입니다. 9번의 답은 4번이에요. 몇천 감기에 쿨럭이고 가난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리웠던 순간 추억이죠. 생각하면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약간의 동요의식입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산다는 것이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뭔가 뜻듣지 못한 기양이죠. 지금 보니까 사평야가 실제 존재하는 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권 주변의 변두리 역사의 그 발전 지향, 문명 지향을, 개발 지향을 일삼던 대도시 주변에 작은 간이역쯤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노동자들의 곤궁한 일상을 지금 밤풍경을 눈 오는 이 배경으로 그려내고 있는 가운데 곽정우의 사평역에서 이런 작품이죠. 오래하는 기침 소리와 스낵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정말 힘겨운 삶이죠.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이 부분은 이런 피곤과 그저 시련에 지친 사람들에 대한 위안과 위로의 눈이다. 눈꽃은. 저 위에 눈송이는 가번의 황동기 계양지의 눈송이는 자유를 향한 비상 또는 동경의 의미였다면은 여기에 눈꽃은 그 가난하고 뭔가 이 서민 정도가 아니겠죠. 가난한 민중들에게 뭡니까? 바로 위안과 평화를 주는,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자, 기억년. 그러면 10번에 기억년의 의미를 차례대로 함축적 의미, 동경과 위로. 2번이 답이겠죠. 연결이 닿습니까? 자, 마무리할까요?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길을 적신다가 이 눈이 뭡니까? 그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이미지임이 드러납니다. 자정 넘으면 나스름도 뼈아픔도 다 하얗게 눈이 내려서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건 현대인이 다 겪는 미리 불안의식과도 통하죠. 더군다나 없어서 못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가난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이 절실히 보입니다. 그리웠던 순간 과거의 추억, 고향에서의 어떤 정겨운 삶 등을 이렇게 기억에 떠올리며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은 바로 뭐예요? 그 가난한 서민들을 향한 바로 동경과 동정과 여민, 서글픔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8번 문제만 접근하면 얘기가 끝나겠네요. 가와 나를 단편영어로 만들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가보는 여러분 쓸쓸하고 뭔가 적막한 분위기, 그리고 우울한 이런 거에서 자유를 향한 동경의 이미지를 띤 눈송이, 그리고 새를 통해서 생동감을 가지는 초월의 이미지를 노래하고 있고, 나번도 뭔가 우울하고 쓸쓸해요. 그죠? 그렇지만 눈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이런 상황 논리. 그러면서 이 시적 화자인 나는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강하게 가지는 이런 의미의 시편들입니다. 작품의 배경과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가? 스토리 구성이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동건 보세요. 배경음악은 열정적인 록 음악은 아니죠. 이렇게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있는데 무슨 열정적인 록 음악이 알맞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맞습니다.
차분하고 이런 가라앉은 약간의 우울한 서울의 달이라든지 김건모의 그죠? 뭐 그런 식으로의 작품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3번이다. 9번, 10번은 풀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시 학습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훈련을 조금 더 하고 원활하게 숙달할 수 있도록 또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뭐 주어진 한두 시간 만에 제가 모든 것을 견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름의 문학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작품을 기계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문학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기까지 우리가 작품을 또 계속 보면서 한 작품이라도 꼼꼼하게 해석하는 이와 같은 이해와 감상력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현대소설로 이어가겠습니다.